(1735년) 풍기. 사또. 풍기 관아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사색이 든 남자. 옷에는 곳곳에 피가 묻어 있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나졸이 내다본다. 이 밤중에 웬 소란이냐? 나춘삼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졸나리,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춘삼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졸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급히 안쪽으로 외쳤다. 사또나리, 살인사건인 듯합니다. 춘삼의 집 안방. 아내 춘화가 목이 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다. 피가 사방에 흥건했고 잘린 목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춘화가 정말 죽었네. 춘삼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춘화야. 사또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춘삼, 네가 집에 왔을 때 상황을 자세히 말해보아라. 장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집에 왔는데. 춘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춘하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방으로 갔더니. 그는 다시 오열했다. 사또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다. 춘삼의 손에 난 상처와 그가 집에 도착한 후 신고하기까지 걸린 시간의 공백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사또는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춘삼이 어제 몇 시경에 왔는지 본 사람이 있는가? 맞은편에서 장사하는 이가 장사를 파하고 돌아간 시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관아에 신고하러 온 건 1시 진 후였던데. 사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춘삼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손에 난 상처는 왜 생긴 것이냐? 농기구를 팔고 있어 장사하다 베인 것입니다. 사또는 그의 손을 유심히 보았다. 피는 이미 말라 있었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뭔가 감춘다. 의심이 피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춘삼, 네가 아내를 죽였지? 아닙니다. 정말 저는 무고합니다. 사또는 차갑게 명했다. 고문을 시작하라. 3일간의 고문 끝에 결국 그는 울면서 자백했다. 제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을 보고 홧김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리하여 춘삼은 살인범으로 낙인 찍혔다. 그 무렵 한 명의 나그네가 풍기에 도착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 학자 같은 풍모를 지닌 남자였다. 박문수는 지방의 민정을 살피던 중 주막에서 살인사건 소식을 듣게 된다. 춘하를 죽인 자가 잡혔다지. 그 집 남편이 홧김에 칼로 목을 잘랐다잖아. 주모가 오만상을 쓰며 말한다. 뭐? 춘삼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 박문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한다. 아무리 사람 목을 그렇게 쉽게 자를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박문수는 관아를 찾아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제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보였다. 사또, 춘삼이 아내의 목을 어떤 칼로 잘랐다고 했소?
그야 부엌칼이겠지요. 부엌칼로 사람 목을 자른다는 게 쉬운 일이요? 반항운이 많았을 텐데 살펴보았소. 사또는 당황했다. 그야 춘삼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정작 아내의 머리는 어디 뒀는지 모른다 하지 않았소? 그렇습니다만 관리의 애매한 답변에 한심하다는 듯 호통을 쳤다. 그런 무책임한 수사가 어디 있어? 박문수는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춘화는 미인으로 유명했지요. 혹시 춘화에게 마음을 품은 자가 있었소? 좋아하는 남정네들이 어디 한둘이었어야 말이지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억울한 춘삼이 죽을 것이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박문수는 등불 아래에서 기록들을 다시 훑고 있었다. 분명 진범이 있을 텐데. 그리고 왜 시신의 목만 사라졌을까? 그때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등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을 스쳤다. 박문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다. 대신 기름 냄새와 함께 서늘한 한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툇마루에서부터 방 안으로 천천히 미끄러지듯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박문수가 고개를 들자 그 앞에는 목 없는 여인이 흰 한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서 뭔가 툭툭 떨어졌다. 피였다. 등불이 꺼지며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박문수의 호흡만이 거칠게 들렸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던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대가 춘삼의 아내 춘화인가? 여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럼 그대는 누구냐? 여기가 박문수에게 다가와 그의 옷소매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피로 적는 글씨였다. 쇠, 돌, 쇠돌이? 그 순간 여기는 사명을 다한 듯 안개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부하들을 불러 지시했다. 마을에 쇠돌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모두 찾아라. 쇠돌이요? 그렇다. 빠뜨리는 자 없이 모두 조사하라. 수사관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진 결과 날이 총 3명의 쇠돌이가 있었습니다. 헌데 그중 한 명이 최근에 갑자기 한양으로 이주했답니다. 박문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자다. 즉시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라. 3일 후 쇠돌이가 체포되어 풍기로 압송되었다. 30대 초반의 건장한 사내였다. 쇠돌이는 완강히 부인했다.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너를 본 사람이 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쇠돌이가 입을 열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김부자 나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네가 춘하를 죽였느냐? 쇠돌이가 놀라 고개를 든다. 네? 저는 춘하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그 시신은 누구냐? 김나리 댁의 노비입니다. 네가 직접 죽였느냐? 쇠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만성 나리가 저를 불러서 그 집 노비를 죽여 그 시신을 나춘삼의 집에 갖다 놓으라 하셨습니다. 박문수가 더 추궁했다. 왜 그런 일을 시켰는지 물어보지 않았느냐? 감히 어찌 이유를 여쭙겠습니까? 그저 돈을 준다니 시킴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 춘하는 어디 있느냐? 그건
그건 저도 모르옵니다. 저는 노비를 죽여서 나춘삼의 집에 옮기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박문수는 이제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문수는 즉시 김만석의 저택을 포위했다. 김만석, 어서 나와라. 김만석은 60대의 부유한 지주였다. 누구시기에 감히 제 집에... 박문수가 마패를 꺼내 보였다. 암행어사 박문수다. 김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암행어사라니. 쇠돌이를 시켜 시체를 옮긴 것이 네 짓이냐? 김만석이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춘하를 어디에 숨겼느냐? 김만석이 딴청을 피운다. 춘하라니요. 춘하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아직도 거짓을 꾸미느냐? 네가 계집종을 죽여 춘하로 위장한 것을 쇠돌이가 이미 자백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문수가 냉정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춘하는 어디 있느냐? 김만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택 뒤편 별채에. 박문수가 즉시 외쳤다. 여봐라, 결채를 수색하라. 수사관들이 별채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방 안, 밧줄에 묶인 채 춘하가 울고 있었다. 춘하를 구출한 후 박문수는 김만석을 엄하게 신문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느냐? 김만석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그 아이의 미색이 탐났습니다. 잠시 욕심이 앞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다. 욕망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구나. 며칠 후 공식적인 재판이 열렸다. 김만석과 쇠돌이는 살인 및 납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춘삼은 무죄로 풀려났다. 재판이 끝난 뒤 나춘삼 내외가 눈물로 인사했다. 어사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나의 임무였을 뿐이다. 춘하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어사님. 박문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잔잔히 미소 지었다. 박문수는 말에 올라 풍기를 떠날 채비를 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를 배웅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담내하고 말을 몰았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런데 어사님은 어떻게 쇠돌이가 진범인 걸 알았을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박문수뿐이었다. 그의 눈동자에 떠오른 한순간의 기억. 형장에서 울부짖던 목없는 여귀의 그림자. 박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고맙다. 이제 편히 쉬거라. 말발굽 소리가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